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전국에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뚜벅이 님이 포항에는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아침마다 시선 집중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 저는 병원에서 간병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오늘 남부지방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온다고 이미 예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에라이님은 여기는 전주인데요. 새벽 5시부터 비가 엄청 옵니다. 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안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아직 비가 안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모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A스탄 것이죠. 네, 여야가 재연절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사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핵심 쟁점은 과방이랑 행안인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내줬으니 둘 다 우리가 가져서 여당을 견제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만 골라라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언론장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해서 못 믿겠다고 하시면 과거 행적을 보시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시도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걸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말 어떻게 들어야 할지, 또 원구성은 결국 어떻게 될지 JB가 좀 풀어주시죠. 예, 질문을 두 개를 주셨는데요. 네. 그냥 하나로 그냥 짧고 굵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답이 나오나요? 나오죠. 답이 있어요. 정답이. 뭔가요? 그러면 국회 과방위원장 양보하시면 되겠네. 아하. 언론 장악 의도 없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지금 나오는 모든 분석은 결국은 방송 문제 아니냐. 방송 질서 재편 내지 방송 장악 관련 부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그러면 아주 화끈하게 양보하면 모든 게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럼 원구성 협상도 타결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안이요? 과방위원장 자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더 두 개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행안위도 민주당이 갖고? 오호. 뭐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할까요? 국민의힘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 행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굳이 과거 행적까지 뭐라 둘러봅니까? 아하, 지금 그렇게 보여주면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물프레님이 권성동 원내대표 믿을 말을 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거짓말이라고 해주셨는데 거짓인지 참일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하나 이삼님은 과거 행적을 보니 더 믿을 수가 없네요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억울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JB가 말한 거는 결론적으로 과방위를 민주당이 가지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양보하면. 그러니까요. 양보하면 과연 그렇게 할지 네. 그게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주말 내내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관위원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캠프에서 고생해서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인선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는 여러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 직업을 그만두거나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직원도 있고 캠프와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온 분도 있는 것이다. 여러 인연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들어오는데 상당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SM 류님 같은 경우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9급 경쟁률이 어떤지 보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해주셨고 네. 알아봤자나님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집어주고 계신데 네. 논란이 조금 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해명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던데요. 첫째, 공정한 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정의 기준이 뭔지 잘 살펴보니까 대선 때부터 같이 일해서 능력을 검증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연좌제 아니다, 연좌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직원과 그 가족은 별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 두 논거는 딱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무너지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함께 쌍으로 강조했던 개념, 상식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상식. 자, 우 씨의 채용이 상식에 반한다는 건 이런 반문 하나로 충분한데요. 아들이 강릉시 지역구 의원의 소개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마당에 강릉시 선관위원이 공정하게 선거 감시를 할 수 있을까? 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구민들이 믿어줄까라고 하는 상식적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이런 반문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설정한 임의적 공정 때문에 제도적 공정, 다시 말해서 선관위의 제도적 공정이 의심받는 상황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결국 근본 문제는 대통령실의 위상 설정이 스스로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 특정 정파의 조직이 아니에요. 국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위상이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의 코드 외에 다른 요건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이죠. 채용 과정에서. 뭘 요구하느냐? 바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공적이고 공정해야 할 국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소지를 없애버리는 채용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관철돼도 원칙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채용의 공정성을 강조하는데 그건 반쪽 차리고요. 그런 논리가 오히려 국정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걸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적을 지금 해주셨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은 참 한결같습니다. 대통령실이 행정요원을 공채한 전례는 거의 없다. 우 씨를 공개 채용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군의 선관위원은 일부는 정당의 추천을 받고 일부는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하는데 우 씨의 아버지는 후자의 경우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전해 주셨는데요. 네. 이 지금 관계자들의 말은 사적 채용 논란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초점이. 근데 네. 저는 지금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사적 채용 이전에 공정 채용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정성이라고는 대통령실에서 잡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고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위상에 따라서 우리들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국정 전반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피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기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건데 그것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요. 구하나 사미님이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네. 2407님 공무원 되려면 선거운동 해야겠습니다. 캠프 합류해야 가능하겠네요. 라고 해주셨고 9210님도 9급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5515님은 이제 좀 슬슬 지칩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점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그런 식이면 이전 정부에서 낙하산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있었죠. 낙하산 논란이 있으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라는 2년만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은 다 잘못된 공격이겠네요. 왜 그러냐면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철학과 대통령의 코드에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철학을 받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는 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다면. 근데 왜 그러면 전에는 공격을 했느냐? 이건 정치권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거듭된 논란이 과연 지금 하락세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오늘 나올 여론조사들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6781님, 당대표 직무대행이 자꾸 문제적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남아있으면 정권에 부담된다더니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A4지 4장 분량의 상세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은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기순한 사람들일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전현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북한 어민들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북송 결정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고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판단했다 이런 말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영범 현 홍보수석이 반박을 한 건데 이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있어서의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느냐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 북송이 정당한 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점 둘, 이건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전자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느냐 이것만 한번 좀 따져봅시다. 네. 자,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번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건에 묘하게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문재인 정부는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은 월북 의사를 밝혔고 북한 어민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북 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은 근거가 무엇이고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확실하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직 공개가 안 된 비밀 정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만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면 월북 의사의 판단 근거는 북한군의 통신 내용, 즉 간접 정보였습니다. 그렇죠. SIA에서 그러니까 확인된 거는. 네.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의 판단 근거는 귀순 의향서, 일단 즉 직접 정보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은 16명을 그러니까 살해하고 그러니까 그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한번 그러면 이런 그 반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시 해경의 발표에 따르면 도박빚을 지고 월북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정황을 어떻게 그럼 비교해서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며칠 전 공개된 북송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을 보면
최소한 북으로 돌아가는 걸 꺼리는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북한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했던 통일부가 관련 영상도 있다면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공개한 북송 사진 10장 가운데 한 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있어서 국회에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알아봤더니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어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 이 영상에 북한 어민의 육성까지 담겨 있고 그 내용이 북에 가기 싫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정리가 될까요? 지금 김종인 님은 범죄자가 경찰에 잡힐 것 같으니 자수한다고 하면 그걸 자수라고 봐야 합니까? 귀순 의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셔서 또 논란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해 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판단해 주자는 국가안보실 내지 당시 어떤 당국이 될 텐데. 네. 그럼 월북이라는 판단과 그 귀순이라는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월북 의사에 대한 판단은 거의 기정사실로 놓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귀순 의사는 의심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그러면 하나는 믿었고 하나는 의심했던 그 근거가 이중 잣대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러면 거기서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봤던 게 정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6명을 살해했다라고 하고 도주했다라는 정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진술도 있었죠.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 해수부 공무원은 도박빚을 지고 그래서 그럼 월북했다라고 하는 정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네.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과연 뭐 동일하고 단일한 잣대냐 이거부터 좀 둘러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4482님이 근데 그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해도 되는 장면이었나요? 저도 삐딱선 타고 물어봅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공개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실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의 회피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어야 합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민주당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네, 책임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 도전은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의 출마는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상했던 거고. 궁금한 건 어대명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어대명을 구성하는 어차피의 강도.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보죠.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한 지 1시간 뒤에 서른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 않기를 끝까지 기다렸다. 이재명 의원이 오늘 출마했다. 발표를 보고 지금 보는 대로 저도 선언했다. 자타공인 저격 출마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의 강도는 이런 저격의 강도에 반비례할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맞은편에 있는 후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센 강도로 이재명 후보를 때리느냐.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얻게 되느냐. 관전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출마 선언 후에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이전에 이준석 대표 징계 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환기만 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수사 결과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사 결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재기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경우에 그 불똥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재명 의원에게까지 튈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재명 의원은 비교 대상이 돼서 소환될 것이다.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켜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JB타임즈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네, 하시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